정관용입니다. 전 세계의 눈과 귀가 지금 대한민국 강원도 평창에 쏠려 있죠. 조금 전부터 문재인 대통령이 주최하는 평창올림픽 리셉션이 아마 시작했을 거고요. 잠시 후 8시에 역사적인 개막식이 열리게 됩니다. 평창 현지로 가봅니다. 개폐회식 열리게 되는 평창올림픽 플라자에 있습니다. CBS 평창올림픽 특별취재팀의 박정민 기자, 안녕하세요. 네, 저는 지금 평창올림픽 개폐식이 열리는 올림픽 플라자에 나와 있습니다. 그 올림픽 플라자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지금 청취자분들께서도 들릴 수도 있겠지만 지금 흥겨운 음악과 함께 식전 행사 준비가 되고 있고요. 관중들도 속속 입장하고 있습니다. 주변에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경찰들의 순찰과 보안 검색 활동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럼 너 날씨 걱정 많이 했는데 많이 춥진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평창올림픽을 준비를 하면서 두 개의 한 때문에 평창올림픽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북한과 이 혹한인데요. 이 다행히 북한도 참여가 이루어졌고 날씨도 오늘은 영하 2도 또 체감온도 영하 6도로 어제보다 기온이 다소 올랐습니다. 저녁에도 마찬가지로 영하 6.5도 또 체감온도도 영하 13.3도로 다소 오를 것으로 예보됐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바람은 조금 많이 불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중 휴게실에서 지금 이 관중들이 추위를 피하고 있는 모습들도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 개막식에는 김여정 북한 제1부부장을 비롯해서 북한 대표단도 다 참여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 저녁 조간 뉴스를 통해서 저희 CBS에서도 보도를 해드렸지만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과 이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일행도 인천공항을 통해 들어와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 참석을 위해 조금 전 평창 KTX 진구역을 빠져나와 리셉션에 참여하는 것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 밖에 또 다른 귀한 손님들 외국에서 많이 오셨죠? 네, 맞습니다. 16개 나라 정상급 외빈들이 참석할 예정인데요. 안토니아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을 비롯해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 폴란드 대통령 등이 참석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한반도 주변 4강 미중 러일 정상중에선 아베 신조 일본 총리만 참석하고요. 또 관심이 높았던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가족은 이번 평창올림픽에 참석하지 않을 전망입니다. 이 밖에 전직 대통령 가운데 유일하게 초청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예정대로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그분들은 자리 배치나 동선이 어떻게 됩니까? 네, 통상적으로 G20 등 국제회의에서의 의전 서열은 국가 원수에 이어 행정수반, 국제기구 수장 등의 순이고 같은 직책에서는 재임 기간에긴 순서대로 자리 배치와 동선이 정해집니다. 하지만 의전 서열은 국익에 따라 정치적 판단을 할 수도 있고 또 국가별 역학관계를 고려해 특별히 배려될 수 있다는 점이 변수인데요. 역사는 결국 사진 한 장으로 남는다는 말이 있듯이 오늘 평창올림픽 개막식에서 이들의 한 장면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기도 합니다. 네, 누가 누구 옆에 있는지 이런 거 하나하나가 다 화제거리가 되겠죠. 지금부터 이제 개막식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네, 3만 5천석 규모의 평창올림픽 플라자에서 열릴 개막식에서는 행동하는 평화라는 주제로 진행되는데요. 세계인과 함께 행동으로 평화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네. 북한 선수단과 예술단, 응원단 등 약 500명이 한국을 방문함에 따라 이런 평화 메시지는 더욱 선명하게 전달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메시지 평화를 전달할 주요 매개체는 역시 공연입니다. 잠시 뒤 8시 종소리와 함께 시작하는 개막식 공연에는 5명의 아이가 등장하는데요. 강원도에서는 이들은 평화를 찾기 위해 시간여행을 떠나는 내용으로 구성됩니다. 예. 또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탐방하며 우리 속에 내재된 조화와 융합 정신을 감각적으로 표현할 예정입니다. 그런 공연이 끝나고 이제 선수단이 입장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각국 선수단이 이 한국 순으로 입증하게 되는데요. 92개의 참가국 가운데 남북한 선수단 190여 명은 마지막 순서로 한반도기를 앞세워 개막식장에 들어섭니다. 이 35명의 남북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도 전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남북 공동 입장은 2000년 시드니 하계올림픽 이후 10번째이자 2007년 창춘 동계아시안게임 이래 12년 만에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선수단 본진 맨 앞에서는 지지도 남북이 공동으로 맡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 남북 공동 입장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관심도 대단히 높죠? 네, 그렇습니다.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은 어제 이 남북 공동 입장은 가장 감동적이며 역사적인 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어 이 연설 때에는 총 3명이 오르게 되는데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의 환영사에 이어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이 두 번째 연설자로 나서고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개막을 선언하며 개막식은 절정으로 치닫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올림픽이 개항되고 있고요. 네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성화는 어떻게 됩니까? 네, 오늘 이 마지막 하이라이트인 성화가 모습을 드러낼 예정인데요. 사용되는 성화는 101일간의
동송을 통해 이 35개 도시를 거쳐온 것입니다. 성화는 달 항아리를 모티브로 제작된 높이 25m 성화대로 옮겨지는데 성화 점화는 대회 시작을 알리는 의식입니다. 송승환 예술총 감독은 소박한 듯 우아한 기품을 담은 달 항아리 성화대엔 한국 여백의 미와 참여 화합의 의미를 담았다고 말했습니다. 그 성화 봉송의 최종 주자는 아직 공개가 안 됐는데 네, 가장 유력한 성화 점화자 후보는 피겨의 어왕 김연아입니다. 예.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하시겠지만 김연아가 아니어도 이상한 거고 김연아가 반드시 참여가 돼야지만 된다는 생각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이미 역대 동계올림픽에서는 개최국을 대표하는 스포츠 스타들이 점화를 맡아왔습니다. 한국 동계 스포츠의 아이콘은 단연 김연아인데요. 김연아는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차지하고 또 2014 소치 동계올림픽에서는 은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네. 그리고 남북한이 동시에 공동 점화할 수도 있다는 얘기도 있던데 그거는 아직 모릅니까? 네, 잘 아시겠지만 대회식의 하이라이트가 이 마지막 성화 주체가 누구냐 이런 얘기인데 많이 누군지 알려졌어도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지만 김연아가 이 단독 점화가 아닌 북한의 이 북한 선수들 중에 한 명이 공동 점화를 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 특히 많이 보도가 됐던 것처럼 염대혁 선수도 그중에 한 명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까지 지켜봐야 되겠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올림픽 플라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CBS 박정민 기자였습니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CBS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출근길 김현정의 뉴스쇼 김현정입니다. 오늘 평창에는 외국 귀빈들 또 북한 손님뿐 아니라 우리 정치인들도 많이 가 있습니다. 이 대통령이 주최하는 리셉션에 참석하고 또 올림픽 개막식까지 함께하게 되는데요. 현장에 가 있는 바른정당의 오신환 원내대표를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평창 정확히 어디 계신 거예요? 지금 이제 리셉션을 하기 위한 그 장소에 와 있습니다. 전체 몇 명 정도가 지금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얼핏 보기에는 한 100여 분 정도 이상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 일본의 아베 총리, 북한의 김영남 상임위원장 다 보이시죠? 네네. 네. 오신환 대표뿐 아니라 이 여야 정당의 주요 인사들도 다들 거기 계십니까? 네, 현재 그렇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개막식까지 함께 하시게 되는 거죠? 네, 요 리셉션이 끝나고요. 예. 7시에 이동해서 예. 8시에 개막식 장소로 가게 됩니다. 네. 오신환 원내대표는 개막식용으로 든든하게 입고 가셨나요? 생각보다 오늘 날씨가 좀 덜 추운데요. 예. 너무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예, 또 든든하게 옷도 챙겨왔습니다. 예. 예. 자, 지금 미국과 일본 그리고 북한 이 주요국의 정상급 인사들이 와서 함께 하는 것은 좋은데 다들 네. 생각이 속내가 다 좀 다른 것 같죠?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다들 각국의 생각해요? 입장들이 다르기 때문에 예. 미국의 입장에서는 역시 유엔과 함께 지금 북핵 미사일이 현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평창 올림픽을 통한 북한의 체제 선전이나 유엔 각 세계의 제재에 대해서 조롱하는 듯한 그런 것들에 대한 경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예. 일본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정상회담이 조금 전에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 속에서 한일 위안부 협상 관련한 내용들에 대해서 아마 아베 수상께서 출국 전에 예.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래서 올림픽은 세계인들의 스포츠 축제이니만큼 네. 다소 정치적인 문제는 조금 뒤로 하고 예. 축제를 즐기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미국의 펜스 부통령이 천안함 방문하고 탈북자를 만나고 평창으로 왔단 말이에요. 네네. 물론 미국 입장이 있긴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남이 벌인 잔치판에 와서 너무 자기네 하고 싶은 그 행보만 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국의 입장에서는 지금 사실은 한미 동맹을 근간으로 해서 북핵 미사일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급한 문제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예. 근데 올림픽이 다소 북한의 참가로 인해서 예.
정치적인 이슈로 좀 번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경계하면서 특히 올림픽 이후에 벌어질 수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사전에 좀 다지는 그런 입장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펜스 부통령이 탈북자 만나고 천안함 관계 오히려 올림픽을 정치화시키는 거 아닌가요? 물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이전의 상황들이 이미 정치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국은 경계할 수밖에 없고 그걸 통해서 이후의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발생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한미 군사 연합 훈련들을 재개할 때 그건 이제 정부와 북한의 요구들이 또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북핵 미사일 실험이 또 다시 벌어진다면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미국은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조금 아까 오신환 원내대표도 언급을 하신 바 있습니다만 특히 아베 총리의 경우 평창올림픽 축하하러 와서 위안부 문제 얘기하는 거 그건 좀 예의에 어긋나는 거 아닐까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사실은 뭐 우리가 그 현안을 놓고 지금 정상회담 하기 위해서 만나는 것이 아니니까. 그 외교적 문제이긴 하나 사실은 그 문제가 만약에 거론이 된다면 정부는 그 입장을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가 지금 애매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은 국민들로서는 불만이 있거든요. 만약 언급이 있다면 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주기 바랍니다. 일본을 향해서 우리 정부의 입장을 확실히 밝혀라. 그 말씀이군요. 자,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지금 평양올림픽 뭐 홍준표 대표도 지금 그 옆에 아마 같이 계실 텐데 SNS에 홍준표 대표는 리셉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참석 안 합니까? 개막식에 온다고 합니다. 개막식에만. 근데 뭐 SNS에 평양올림픽으로 둔갑한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하지만 마음이 착잡하다 이렇게 했어요. 개막식에는 참석하는데요. 이 리셉션에는 참석하지 않는 것도 정한 것 같습니다. 그처럼 뭐 정부는 이걸 평화올림픽으로 만들자라는 생각이고 자유한국당은 자꾸만 평양올림픽 그러는데 바른정당의 생각은 어떠세요? 뭐 평양올림픽이라는 거 하나의 정적인 수사인 것이고요. 너무 이것이 정치적 이슈로 과도하게 언론이 집중하다 보니까 우리 전 세계인의 스포츠 축제가 다소 훼손된 부분들이 있다라는 정치적 표현인 것 같고요. 우리는 뭐 정치적인 정쟁을 좀 뛰어넘어서 대화의 물꼬는 뭐 환영할 만하지만 또 그 이후에 벌어질 수 있는 안보 상황에 대해서도 우리가 만반의 준비를 다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딱 중간적이시군요. 그러니까 대화 물꼬 환영하고 북한 참가도 환영하고 평창올림픽 잘 돼야 하고 그러나 또 안보 문제는 안보 문제로 따로 따르고 이거군요. 그렇습니다. 그거는 뭐 현존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북핵 미사일 완벽한 비핵화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이 대화 물꼬를 유지하면서 갈 수 있느냐 이것이 이제 현 정부의 중요한 관건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평양 올림픽 이렇게 딱 부르는 걸 바른정당은 동의 안 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하나의 정치적 수사이기 때문에요. 뭐 각 정당이 판단할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른정당은 그 용어 안 쓰시는 거예요? 저희는 초기에 사실은 그런 너무 과도하게 정치화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던 부분들도 있는데요. 그것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무슨 정적 공세를 할 그런 뜻은 없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 동생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온 것이 어떤 의미로 보자면 그 북한의 이 체제 선정의 활용점정이다라고 하는 식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고 그렇지 않다. 북한이 그만큼 이 평창올림픽에 공을 들이는 것이다. 이런 해석도 있는데 오신환 원내대표는 어떻게 해석하세요? 그 김여정 부부장뿐만이 아니라 최휘 체육위원회 위원장 유엔 제재에서 면제를 시켜줬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고도의 북한의 전략 전술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미국의 독립 제재 그리고 유엔의 제재 대상자이들이기 때문에 우리 한미 동맹에 대한 균열 또 유엔의 대북 제재를 무력화하려고 하는 이런 의도로 비춰질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일각에서는 물론 추측성 보도이긴 합니다만 김여정 제1부부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북한으로 초대할 것이다. 이런 예상 보도도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예측하기 어렵겠죠. 만약에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나 혹시는 구두 친서를 갖고 왔다면
뭐 그 내용을 좀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예, 진정성 있게 대화를 정말 통해서 평화를 하고자 하고 특히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완벽한 비핵화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저는 뭐 정상회담이 무엇을 위한 정상회담이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한반도의 안녕을 추구하기 위한 정상회담이 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전제로 한다면 환영할 만하죠. 비핵화를 전제로 한 정상회담은 환영한다 이 말씀이죠? 네, 비핵화를 하기 위한 정상회담이겠죠. 만약에 되면 그것이 아닌 그러니까 비핵화를 논의하기 위한 정상회담도 환영할 수 있다. 그렇죠. 만약에 의제가 그렇게 된다면 그것도 만나서 대화를 해야 되는 거겠죠. 뭐 아직 그 친서가 있는지 초청 의사를 밝혔는지 뭐 확인도 안 됐는데 여기서 뭐 더 무리할 건 없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자, 동계올림픽 한마디 이 성공적 개최를 위한 말씀 한마디 부탁합니다. 네, 우리 선수들의 선전을 기원하면서요. 사실 뭐 적게는 4년이고 수십 년 동안 본인들의 피와 땀이 흘린 굉장히 중요한 스포츠 축제라고 생각합니다. 온 국민이 응원하고 또 선전을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른정당 오신환 원내대표였습니다. 윤태곤의 뉴스 사이다. 윤태곤 실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올림픽 개막 정치권의 분위기 좀 정리해 봅시다. 지난 7일에 국회에서 결의안을 채택하긴 했어요. 평창 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대회의 성공적 개최 및 올림픽 정신 구현을 위한 결의안. 이게 뭐 제목 보시면 그냥 짐작이 가시겠지만은 뭐 정치적으로 싸우지 말자. 올림픽 기간 동안이라도 이런 거거든요. 정치적 공방과 갈등 자제. 정부에도 올림픽 기간 중 정쟁적 요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 촉구. 평창 올림픽이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 정착의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정부 노력 지원 이런 게 담겼습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 미국 상원에서 이 평창 올림픽 결의안을 채택한 게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니 우리는 이런 것도 못하고 뭐 하냐라는 이야기 때문에 부랴부랴 한 것도 같은데 좀 전에 언급하셨지만은 홍준표 대표 뭐 평양 올림픽 개막식 참석하지만 뭐 마음이 착잡하다 이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각 당들이 뭐 나름대로 올림픽 마케팅 써먹는 거죠. 그렇죠. 이 각 당들이 올림픽 마케팅을 하는데 이게 다 뭐가 좀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더불어민주당은 당연히 여당이니까 올림픽에 대해서 이제 당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소개해드렸지만은 러시아 선수들을 위한 민주러시 서포터즈 뭐 이런 발대식 열었고 응원단. 이 최고위 회의장에 이제 뒤에 백드롭이라고 하죠. 여기도 평화 평창 동계올림픽을 응원합니다. 이런 문구로 바꿨는데 자유한국당이 재밌는 게 평창올림픽 성공을 위한 태극기 달기 캠페인 이거 추진하고 있어요. 뭐 올림픽 태극기 좋은 일인데 이 태극기 배지 달기 프로필 사진에 태극기 담기 등의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건 사실은 한반도기 단일팀 이런 데 대한 정치적 대응이 쫙 딸려 있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결의안에서는 정쟁 자제라고 했습니다만 이미 정쟁은 벌어지고 있죠. 그렇죠. 어떤 면에서 보면은 올림픽 기간에는 뭐 별 싸울 일도 없는 게 국회가 제대로 안 돌아가니까 뭐 싸우고 싶어도 못 싸우는 게 아니냐 싶지만은 이미 국회가 파행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권성동 법사위원장 사퇴 요구 이것 때문에 법사위에서 이제 민주당이 먼저 보이콧을 했지 않습니까? 한국당이 맞불로 어제 국회 전체 다 보이콧이다. 그랬다가 또 이제 결의안 해놓고 하루 만에 이러냐라고 하니까 보이콧을 각 상임위의 법안 소위로 폭을 줄였어요. 줄이긴 줄였습니다. 법안 소위를 보이콧한다는 건 아무튼 법안 처리는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봐야죠. 조금 아까 윤태곤 실장도 무심결에 어차피 이 올림픽 기간 중에는 국회 잘 가동 안 된다 이렇게 말하던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올림픽은 올림픽이고 국회는 국회죠. 법안 심의해서 빨리 처리해야 할 민생 법안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이 참이 문제예요. 정치권에 다른 일정은 없어요? 정치적인 일정들이 몇 개가 있어요. 뭡니까? 이재호 전 장관이 대표인 늘푸른 한국당이라는 원외 정당이 있습니다. 좀 그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가까운 축들이 만든 당인데 12일에 해산하고 한국당으로 다 들어옵니다. 뭐 이 자체 주장으로는 당원이 한 4만 명 된다고 그래요. 근데 이거는 뭐 이명박 전 대통령 엄호 차원이 아닌가 싶어요. 딱 그렇게 읽히네요. 지금 분위기대로라면 올림픽 마치자마자 검찰이 이 전 대통령 부를 건데 그게 이제
거기에 대항하는 네. 액션인 거죠. 네. 그리고 13일에는 국민개헌자문특별위원회라는 기구가 떠요. 이건 청와대가 만드는 거죠. 청와대죠. 예, 문 대통령이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에다 개헌 준비를 지시했는데 이 정책기획위원회가 사회각계위원 30명이 참여하는 가칭 국민개헌자문특별위를 발족시키기로 한 겁니다. 네. 이 정혜구 정책기획위원장이 이제 특위위원장을 맡는데 제가 좀 우려가 되는 게 2월 말에서 3월 초까지 국민 의견 수렴을 마친다. 2월 13일에 발족해가지고 예. 3월 중순께 문 대통령한테 개헌안을 보고하겠다는 건데 너무 시간이 없는데요. 그렇죠. 아무리 뭐 여러 논의가 됐다 하더라도 각 분과별로 나눠가지고 여론조사하고 이런 게 이제 시간이 과연 됐지. 그리고 여기 아마 활동이 올림픽 기간에 구체화될 수밖에 없는데 시간 문제 때문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이 핑계를 또 삼아가지고 강하게 반발할 거예요. 예. 이렇게 보면은 설날 연휴를 기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설날 연휴 전에는 조금 이렇게 살이다가 설날 연휴 끝나고 나면 또 좀 오고 가고 치고 받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윤태권 실장이었습니다. 시작기 2부 화제의 뜬 뉴스들부터 정리해드립니다. CBS 김효은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첫 소식은요? 네, 신현희 서울 강남구청장이 지난 대선 때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는데요. 네. 오늘 1심에서 벌금 800만 원이 선고돼 구청장직을 상실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네, 아직 1심이죠? 네. 대법원까지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돼야 박탈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유죄 판결 이유는요? 네, 재판부는 신구청장이 허위 사실과 모욕적인 표현이 담긴 메시지를 반복 전송했고 여론을 왜곡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신구청장은 지난 대선 기간에 문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카카오톡을 200여 차례 발송했는데요. 예를 들면 500여 명이 있는 단톡방에서 문재인은 공산주의다 이런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서야 1심이 끝났으니까 6월이면 임기가 끝나는데 대법원 판결은 그전에는 뭐 내려질 리가 없겠죠. 네. 이와 별도로 신구청장은 지금 공금횡령 등의 혐의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고 검찰이 지금 보안 수사를 지시한 상태니까 그것도 지켜봐야 되겠고요. 자, 다음 소식은요. 네,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장남 남모 씨가 집행유예로 석방됐다는 소식입니다. 지난해 서울과 중국 등지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었죠. 예. 남 씨가 오늘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남 씨가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들이 재발 방지를 약속했던 점 등을 참작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마약 관련 뉴스가 또 있던데요. 네, 가수 백지영 씨의 남편이죠. 영화배우 정석원 씨가 해외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뭐 경위가 알려진 게 있습니까? 네, 경찰에 따르면 정 씨는 최근 호주 멜버른의 한 클럽 화장실에서 외국인 친구들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했고 어제 저녁에 입국했는데요. 익명의 제보를 받은 경찰이 정 씨를 인천공항에서 체포했다가 주거지가 일정한 점을 감안해 집에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예. 네, 그리고 간이 소변 검사에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하고요. 정 씨도 투약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요. 네,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가 평창 동계올림픽 기념 전시회 특혜 의혹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혜 의혹이 우선 뭡니까? 네, 우선 전시회에 대한 설명부터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동계올림픽 개최 기간에 맞춰 평창에서 국내외 작가들이 참여하는 미디어 프로젝트라고 있습니다. 예. 여기 참여하는 작가 중 한 명이 문준용 씨고요. 여기까지는 지난달 초에 언론에 보도됐던 내용인데 예. 지난달 말에 바른정당 대변인이 대선 때 논란이 됐던 준용 씨의 고용정보원 취업 특혜 의혹을 다시 거론하면서 전시 작가 역시 공정한 심사로 선발되지 않았을 의혹이 있다. 이렇게 논평을 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미디어아트 조직위원장이 민주당 이석현 의원이라는 점도 이런 의혹을 증폭시킨다고 밝혔는데요. 예. 그렇다고 해서 뭐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여하튼 이걸 민주당 김현 대변인이 논평으로 반박하면서 정치권 공방으로 번졌는데요. 이와 관련해 당사자인 준용 씨가 어제 법률사무소를 통해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입장문의 주요 내용이 뭡니까? 네, 전시회는 정부기관의 지원 없이 민간이 자율적으로
주최했다고 밝혔고요.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모든 작품 활동이 비방받는다면 오히려 역차별을 받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바른정당 대변인에 대한 사과도 요구했고요. 그리고 SNS에서는 네티즌 간의 갑론을박이 벌어졌는데요. 아버지의 후광 없이 가능했겠느냐 이런 반응이 있는가 하면 준용 씨 실력이 대단하다고 들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미안하고 응원한다. 이런 반응도 있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요. 네, 평창 올림픽으로 지금 지구촌이 축제 분위기인데요. 최악의 나날이 이어지고 있는 국가가 있습니다. 어디요? 네, 중동 지역에 있는 시리아입니다. 네. 네, 정부군과 반군 간의 내전으로 민간인들이 계속 희생되고 있죠. 그런데 최근 반군이 장악한 시리아 동구타, 영어 표기명이 이스턴 구타인데요. 이곳에서 정부군의 무차별 공습으로 나흘 동안에만 민간인 220여 명이 희생됐다고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민간인? 예. 네. 당시 현장에 있던 AFP 기자는 포탄이 비처럼 쏟아졌다 이렇게 증언했는데요. 그 안타깝게도 희생자 중에는 어린이 50여 명이 포함됐다고 합니다. 올림픽 기간 중에는 다 휴전해야 되는데 여긴 그것도 안 통하는군요. 안타깝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김효은 기자였습니다. 사람으로서 감격스러운 일이었고 기대도 크죠. 19일 날 컬링 보러 친구랑 보러 가기로 했어요. 이번에 이제 손주들하고 이 다음에 이제 할아버지하고 올림픽 게임을 같이 봤다 이런 추억을 남겨주기 위해서 내일 쇼트랙을 보러 갈 계획이 돼 있습니다. 메달 많이 따면 좋긴 좋은데 무리하지 말고 우리 국민이 한 번 더 힘을 얻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준다면야 고맙겠습니다. 봅슬레이요. 그런 게 멋있잖아요. 저 스피드 스케이팅의 이상한 선수요. 피겨 최다빈 선수 정말 좋아해요. 너무 잘 하셔가지고. 우리 선수단 금메달 안 떼도 괜찮아요. 모두 다 건강하게 열심히 즐기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한 만큼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평창 동계올림픽 화이팅! 화이팅! 대한민국 선수들 화이팅! 네, 평창 동계올림픽 게다가 이제 북한 참가하면서 말 그대로 판도 커져서 이 선수들의 열전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정치적 관심도 집중되고 외교전도 치열하고 막 이런 상황입니다. 오늘 문화비평가의 눈으로 올림픽의 역사로부터 그 정치적 의미에 이르기까지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오래간만에 스튜디오에 초대했네요. 문화비평가 경희대학 이태광 교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스케이트나 스키 좀 하세요? 네, 제가 스케이트는 좀 예전에 좀 탔는데 예. 그닥 즐기진 않습니다. 동계올림픽 보는 건 좋아하세요? 네, 보는 건 좋아합니다. 제가 예전에 피겨 스케이팅도 김연아 선수 나가기 전부터 좋아했는데 재밌더라고요. 그런 것들 보면은. 예, 네. 예. 올림픽, 특히 평창 동계올림픽은 우리가 3번 도전한 끝에 네. 2번 3표 차, 4표 차로 떨어지고 정말 천신만고 끝에 유치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슷한 스포츠 경기가 많이 열리니까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도 어떻게 보면 뭐 크게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1988년 올림픽 이후 최초로 열리는 올림픽이에요. 그렇죠. 거의 30년 만에 열린 올림픽이기 때문에 예. 좀 감회가 남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네, 물론 이제 하계올림픽보다는 동계올림픽이 조금 인기가 떨어지긴 하지만 그렇죠. 그래도 국제적 위상은 대단하죠. 대단하고 또 하계올림픽과 더불어서 올림픽을 대표하는 두 축 중에 하나죠, 사실은. 자, 올림픽의 시작 어디서부터입니까? 이 사실 아마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올림픽의 시초는 사실은 고대 그리스라고 알려져 그렇죠. 있는데 예.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올림픽은 사실 17세기 때부터 영국에서 있었습니다. 1896년 그때 아니에요? 그는 이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IOC에 의해서 주최된 올림픽인 거고요. 예. 그 이전부터 유럽에서 계속 올림픽이라는 것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17세기? 17세기 영국에서 1600년대 카츠월드라는 곳에서 그 영국에 가시면은 미들란드라는 곳이 셰익스피어 생가 근처에 있는 도시인데요. 예. 도시는 아니군요. 시골이군요. 그 평원에서 펼쳐지던 경기가 올림픽이었어요. 그때도 4년에 한 번씩 했어요? 그렇진 않았죠. 그러니까 이제 왕이 마음에 들면 하는 거였고 안 하면 안 하는 거였고 이런 건데. 예. 그 사실 이 4년에 한 번씩 하는 것도 역시 또 누가 그 만들었다고 전설에 의해서 전해지냐 그러면 헤라클레스입니다. 그래서 4년에 한 번씩 그냥 임의로 정한 게 아니라 전설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헤라클레스가 12개의 과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평생 동안 네. 그 과제를 완성한 뒤에 스타디움을 짓고
4년마다 한 번씩 자기가 했던 그런 경기들을 다시 되풀이하는 그건 정말 전설이죠. 정했다. 이제 이런 전설이 있는데 예. 거기에 맞춰서 지금 4년마다 한 번씩 개최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네. 근대 올림픽의 시작, 그것의 정신적 기초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금방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아마추어 선수들의 게임이었다라는 걸 기억하실 겁니다. 지금은 이제 구분이 없어져 버렸고 대부분 다 프로 선수들도 출전하는 게임이 되어버렸는데 왜 아마추어 정신을 살리는 그런 게임으로 설정이 됐냐면 바로 그 유럽의 휴머니즘. 어떻게 보면 이제 상당히 이제 보수적인 어떤 그런 휴머니즘이죠. 그 휴머니즘에 기초한 유럽적 인간 정신을 계승하자. 이런 생각이 깊었고요. 금방 말씀하셨던 건 1896년 최초로 지금 IOC에 의해서 개최되기 시작했던 현대적 올림픽 시초가 바로 이런 정신에 기초를 하고 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에 이 1859년에 사실은 이 IOC 올림픽 전신이 이 모양새가 갖춰지고요. 아테네에 이제 최초의 올림픽 스타디움이 만들어집니다. 그 이유는 바로 1856년 그 자파스, 에반젤리코 자파스라는 독지가가 있었어요. 부자가. 그 독지가가 이 그리스 왕이었던 그 당시 오토 왕에게 기부를 하면서 이 돈으로 올림픽 그 스타디움을 지어가지고 올림픽 경기를 다시 리바이벌 했으면 좋겠다. 과거에 하던 거를. 이제 그거였죠. 근데 그 뒤로 이제 재정이 굉장히 어려워졌다가 그걸 이제 미국 그 당시 대통령이 테디 루즈벨트입니다. 프랑클린 루즈벨트가 아니고 그 테디 루즈벨트가 이 쿠텐베르크 남작과 의기투합해 가지고 다시 리바이벌 하자. 그래서 이제 국가적 지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지금 미국 가보시면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세운 올림픽 파크가 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미국과 유럽이 합작해가지고 어떻게 말하면 유럽의 어떤 고대 정신을 또 휴머니즘을 계승하자. 이런 정신이 최초의 올림픽 정신이었다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 1896년 뭐 쿠베르탱 이렇게만 기억을 했는데 미국의 대통령이 그렇게 큰 역할을 했어요. 루즈벨트 굉장히 큰 역할을. 만약에 없었다면 아마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올림픽 없었을 겁니다. 미국과 유럽의 정신이 이걸 만들어낸 정치적 목적은 뭐라고 보세요? 재미있는 것은요. 이미 1850년대 때 올림픽 클래스라는 것을 만들어요. 뭐죠? 올림픽 클래스. 그러니까 올림픽 정신을 계승하고자 하는 그런 독지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클럽을 만드는 겁니다. 그 클럽에 어떤 멤버십이 있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올림픽 운동을 합니다.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운동이었다는 거죠. 처음에. 그렇고 정신운동. 운동적으로 전개해야 사실 처음 이게 시작할 수 있죠. 그래서 아마추어 정신에 기반을 둔 운동 경기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게 믿음은 바로 이제 건강한 신체, 건강한 정신 같은 인간성 회복이라든가 이런 어떤 메시지가 들어있었던 거예요. 전 세계 평화 뭐 이런 건 없었어요? 물론 그게 이제 평화라는 것도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상당히 흥미로운 것은 평화라는 개념은 상당히 이제 계몽주의적 개념입니다. 유럽에서 본다면. 그러니까 예전에는 평화라는 말을 잘 쓰질 않았고요. 평화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좀 금기시되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물론 말씀하셨던 올림픽이 되면 구체적으로 이제 평화라는 말이 생기는 거고. 그런데 이 평화라는 개념도 전쟁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거기는 예를 들어서 강자가 전쟁 억지력을 발휘해 가지고 전쟁을 일으키지 않는 그런 균형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평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균형을 유지하자라는 것이 올림픽의 핵심이죠. 그리고 이건 이제 국가 대 국가의 뭐 메달 경쟁 이런 형식으로 치러지잖아요. 처음부터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죠. 아마추어 정신인 것처럼 역시 이것도 쿠베르탱 남작이 이런 것을 만들게 되는 계기는 공화주의적 정신이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민이라는 개념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 사이에 공정한 경쟁, 페어플레이라는 어떤 개념들이 들어 있는 거고요. 그 시민을 육성하는 게 이 경기의 목적이었어요. 건강한 신체, 건강한 그래서 정신. 국제적 그 시민권. 굉장히 이제 일반적으로 아마 임마누엘 칸트라는 그 독일 철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말했던 걸 영구 평화론과 굉장히 부합하는 그런 개념이죠. 거기서도 보면 코스모폴리타니즘과 시민권이라는 개념이 같이 가는데 그런 세계적 시민을 길러내는 목적이었다는 거죠. 세계 시민, 국제적 시민권, 코스모폴리타니즘, 그렇죠. 휴머니즘 그런 것들이 다 굉장히 건강하고 좋네요. 다. 그러니까 그게 물론 이제 유럽 중심주의라 비판을 받을 수는 있지만 지금 와서 어쨌든 그것이 하나의 어떤 그 최초의 운동으로서 성립했던 이념이었다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는 올림픽 그러면은 뭐 어느 나라 금메달 몇 개, 뭐 은메달 몇 개 그거 맨날 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창시 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거를 이제 비판을 이제 하는데 정치적인 어떤 이유에서 비판을 하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요. 이런 어떤 올림픽이 결정적으로 이제 이 변화를 겪게 되는데 그게 1984년입니다. 바로 올림픽? 이제 LA 올림픽. 최초의 흑자 올림픽이죠. 예. 무슨 말인가 그러면 그 이전까지 올림픽이라는 것은 흑자냐 적자냐 이런 게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게 소련이나 동구권이 그 당시에 참여하면서 올림픽이 가지고 있었던 기본적인 아마추어 정신이 좀 훼손이 되죠. LA 올림픽에는 근데 사회주의권이 불참하지 않았나요? 그때 불참했죠. 그죠. 근데 이제 소련이나 동구권이 참가하게 되면서 88 올림픽부터 또 참가했죠. 다시 들어오게 되는데 왜 이 동구권이나 소련이 참여하면서 이 올림픽 정신이 조금 이제 바뀌냐 그러면 여기에 선수들은 사실 프로 아마추어 구분이 없잖아요. 그렇죠. 국가가 육성한 선수로서 그러니까 프로 팀들이 없으니까 메달을 다 휩쓸어 버리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크게 작용을 했고, 그리고 1984년이 되면 본격적으로 올림픽이 상업화가 됩니다. 그래서 흑자가 된 거예요. 그때 이제 일반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대부분은 이제 스폰서를 받아서 올림픽을 개최하는. 그러니까 이제 독지가가 돈을 내면 그걸 가지고 올림픽을 개최하는 거였는데 1984년 미국 올림픽은 최초로 그런 스폰서십을 팔아요. 그래서 중계권을 팔고. 그게 그때가 처음입니까? TV 중계권을 팔죠. 그래서 처음이었어요. 그게? 처음이었어요. 지금은 너무 당연시 돼 있는데. 근데 그걸 한 번 더 한 게 우리 1988년도 올림픽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1988년 올림픽이 우리에게는 독재 시절에 개최된 올림픽이고 여러 가지 또 아픔도 있지만 사실 올림픽의 역사로 본다면 굉장히 획기적인 올림픽이었던 거죠. 그 LA 때 그 만들었던 그 시스템이 그대로 다시 반복되어서 지금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올림픽 시스템을 만들어내는데 공을 세운 업적을 세운 어떤 그런 올림픽이었어요. 게다가 이제 고전에 지금 84년 LA 올림픽과 얘기하셨습니다만 80년 모스크바 올림픽이 있었잖아요. 거기는 또 서구 진영이 다 참여하지 않았고 반쪽 올림픽 2번을 하다가 88 서울 올림픽에서 양쪽이 다 왔고 그러면서 또 그런 상업주의도 거기서 또 한 번 꼽혔고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장화되는 역할을 했던 거고요. 글로벌 이제 자본주의 또 글로벌라이제이션을 부르는 그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상당히 많은 그런 표지석이 바로 1988 올림픽이었다 볼 수가 있고요. 그것이 한국도 마찬가지고 세계적으로도 그랬다는 알겠습니다. 그렇게 돼서 좀 애초에 아마추어리즘 그리고 코스모폴리타니즘이라고 하던 그 순수성은 사라졌죠. 상업화 쪽으로 흘러버렸고 사회주의권이 프로 아마의 구분이 없이 참여해서 메달 휩쓸이 하면서부터 국가 간 경쟁이 또 과열되게 됐고. 그러니까 기존에 자유로운 시민들의 어떤 공정한 경쟁이라는 스포츠 정신은 사실은 약화됩니다. 약화되고 국가 간 경쟁이 굉장히 이제 강화된. 그게 이제 특별히 한국 이 관객들이 그런 민족주의를 좋아해가지고 스포츠를 민족주의로 본다기보다는 이미 우리에게 올림픽이라는 것은 그런 형태로 주어진 거예요. 국가 간 경쟁의 형태로. 국가 간 경쟁의 형태로 주어졌던 것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그렇게 즐겨왔던 거죠. 이제 와서 약간의 어떤 변화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 요즘의 변화는 어떤 거라고 봐야 돼요? 그럼? 아마 이번에 평창 굿즈를 둘러싼 열기를 아마 보시면 아마 아실 겁니다. 저는 이게 이제 계기가 박태환 선수라든가 김연아 선수 같은 새로운 선수들의 유행들이 등장하면서 나타났다고 보고요. 일단 선수들의 위상이 굉장히 높아졌고요. 과거에 비해 가지고. 그리고 그러니까 다시 자기 철학을 가진 선수들이 많이 등장하고 자기들이 굉장히 열심히 해가지고 어떤 성취를 올리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고 또 그런 어떤 선수들을 지켜보는 관객들의 어떤 태도들도 바뀌었다는 거죠. 이제는 말 그대로 스포츠로 즐기는 금방 그 우리 정선생님이 동계올림픽이 아무래도 약간 뭐 인기가 없지 않느냐는 건 우리 세대 때 이야기인 것 같아요. 요즘 젊은 세대는 동계올림픽이 굉장히 인기가 높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스키를 타고 스노보드를 타고 겨울 스포츠를 많이 즐기잖아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이제는 좀 스포츠로 즐기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죠. 국가 간 치열한 과도한 경쟁 이것에서 조금 더 벗어나고. 근데 제 생각은 그거예요. 그게 과연 무쪽 자르듯이 탁 자를 수 있느냐. 또 그러면서 김연아 선수가 한국인이기 때문에 또 좋아하는 것도 있고 저는 그 두 가지가 사실은 좀 복합적이지 않느냐. 대신에 이제 요즘 젊은 세대들은 확실히 본인이 즐기는 스포츠의 일종으로 이걸 보고 있다라는 거죠. 항상 근데 제 기억에는 올림픽 때마다 꼭 메달 색깔에 우리 연연하지 맙시다. 그렇죠. 참가의 의미가 있습니다. 열심히 한 모든 선수에게 박수 칩시다. 우리 맨날 그렇게 말은 하는데 그런데 왜 그 집계는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몇 등 이런 거 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또 비판하시는 분들은 IOC의 전략이다. 이렇게 또 말을 하죠. 사실은 이제 이게
지정학적인 문제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진국들이 메달수가 많잖아요. 그렇죠. 궁극적으로 본다면. 네. 그래서 그런 선진국들의 유리한 그런 스포츠 종목들이 있는 것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또 태권도라든가 또 이런 것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새롭게. 맞아요. 또 패러올림픽도 개최가 되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처음에 만들어질 때 그런 유럽 중심적인 플랫폼 내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좀 처음 출발할 때 그런 순수성을 다시 회복하는 조짐이 보인다. 그거는 좋은 거네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최초의 그런 아마추어 정신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돌아가는 지금은 이제 그런 논의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알겠어요. 올림픽을 즐기는 방식에서도 그런 태도들이 드러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30년 전 88 올림픽 나름 한국 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잖아요. 그렇죠. 그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보십니까? 가장 큰 건 한국 시장이 개방된 겁니다. 개방. 해외로 개방됐고. 글로벌화의 시작. 예. 그리고 이제 세계 시민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한국에 들어오게 됐죠. 그렇죠. 그것이 무엇이었던 간에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당시 대학 교육의 패러다임이 그런 식으로 바뀝니다. 네. 국제적 인재 양성이라는 식으로 바뀌게 되고요. 한국이 그때부터 국제화라는 어떤 개념, 북방 외교도 막 실시하게 되고. 그러니까요. 상당히 이제 대외적 외교를 펼치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회 내에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지역적 문제들을 바깥으로 펼치는 그런 방식으로 사회 변화가 초래됐다고 볼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전산화입니다. 전산화. 네. 재미있는 것은 88 올림픽을 기록을 찾아보시면은 세계 최초로 모든 그 운영 시스템을 전산화한 그런 올림픽이에요. 컴퓨터 활용. 네. 한국의 또 정보기술 산업이 발전하는데도 1988년 올림픽 큰 역할을 했죠. 그렇군요.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은 한국에 어떤 역할을 할까요? 저는 지금 한류라는 것이 있는데요. 한국이. 여기에 대해서 여러 논란이 있을 수는 있지만 저는 한류 올림픽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평창 올림픽이. 많은 분들이 사실 평창 올림픽을 보러 온다기보다는 평창 올림픽을 핑계로 대가지고 서울에 오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래서 서울에 와가지고 저도 지금 독일 TV나 이런 데서 인터뷰 요청이 오기도 하는데 오면은 서울을 보고 싶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평창올림픽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굉장히 알고 싶어 하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그분들이 한국에 와서 알고 싶어 하는 것은 바로 한류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평창올림픽은 한류올림픽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래서 이 올림픽을 또 계기로 해서 한류가 물론 지금도 많이 알려져 있고 자발적인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지만 상당히 또 많이 이제 파급력을 갖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제가 이태권 교수랑 지금 짧은 인터뷰를 하면서 저 스스로 상당히 많이 반성을 했습니다. 아니 지금 올림픽 관련해서 저 이사자키도 자주 얘기를 하긴 했는데 계속 이 북한이 오는데 뭐 미국은 북핵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뭐 일본은 뭐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뭐 계속 그 얘기만 했거든요. 아 이게 제가 어디에 빠져 있는 거예요. 진짜 올림픽은 원래 첫 출발의 그런 순수성. 그렇죠. 그리고 또 88 올림픽을 통해 우리는 세계를 향해 문을 열었다. 전산화라고 하는 새로운 시작이 있었다. 2018년 동계올림픽 또 한 번 세계가 우리를 주목한다. 핵심은 한류다. 그렇죠. 북한이 아니라. 북한도 이제 그게 하나의 이슈가 되지만 물론 그거는 바로 이제 올림픽이 평화 정신이라고 보통 이야기했을 때 북한으로 하여금 그런 평화의 어떤 정신에 동참하게 만든다. 이런 취지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해외에서도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고 북한이 여기 온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네. 저도 이제 좀 정신 차리고 정치 좀 잊어버리고 올림픽을 즐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문화비평가 경희대학교 이태관 교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운드 오브 뉴스입니다. 김민아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들어볼 소리요. 평창 동계올림픽 오늘 공식 일정이 시작이 되는데 여러 기대와 우려가 교차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북한 예술단의 공연 소리하고 시민들의 반응 들어보시죠. 오래도록 얼어붙었던 온 땅이 녹아서 봄이 온 듯한 그런 분위기. 같이 하면 좋지. 선수들 의견이 반영이 잘 안 된 것 같아서. 매번 속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속아도 알면서도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관계. 소통을 시도하는 시발점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통일이 되기 위한 미천은 될 것 같아요. 이번에 같이 하는 걸 다른 나라에서도 보고 하면 남북한이 이제 화합이 된다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또 왔다 갔다 하면은 또 통일도 될 수도 있잖아. 평창 올림픽에 평화의 통일이 됐으면 좋겠어.
네, 그 어제 저녁 공연을 좀 중계 안 하나요? 이런 분들 많았는데 녹화해서 중계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강릉 아트센터에서 진행된 어제 공연 내용을 오늘 지상파 3사가 오후에 이제 녹화 방송을 이제 했다고 합니다. 네. 이게 이제 정치적 내용을 거의 뺀 북한 노래 8곡, 남한 노래 13곡, 세계 각국의 다양한 음악 25곡 이렇게 편성을 해서 공연을 만들었는데 예. 완성도가 이제 좋았다고들 하고요. 특히 분단 이후에 남한의 대중가요 이게 이제 선곡에 포함된 것은 좀 파격이다 이런 평가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예. 북한 예술단 기술진 이제 그 내일 모레 서울 공연을 위해서 오늘 오전 9시 40분쯤에 서울로 이미 출발을 했다라고 하고요. 본지는 오늘은 이제 묵화항에 정박 중인 만경봉 92호에서 휴식을 취하고 내일 오전에 서울로 이동해서 오후에 국립극장에서 리허설을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조금 이렇게 관심 가지면서도 걱정했던 게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어떻대요? 남북 단일팀 선수들 처음에는 좀 쓰는 말도 다르고 해서 서먹서먹했는데 이 선수들 본인들하고 그 세라 머리 총감독의 노력으로 상당히 좀 분위기가 올라왔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해프닝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한겨레 신문 어제 보도를 보면은 머리 총감독이 코칭 스태프하고 남북 선수 전원이 참가하는 해안 피크닉을 준비를 해서 좀 단결 의식을 고취시키려고 했는데 네.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경기나 훈련 일정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이 선수단 수송버스를 내주지 않아서 이 항의하는 일이 있었다라는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예. 결국 택시를 타고 피크닉을 갔다는데 뭐 이런 잡음은 좀 최소화해야 되겠죠. 그 경기는 언제 시작해요? 오늘 개막식에서 이제 남북 단일팀이 공동 입장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내일 밤 9시 10분에 스위스와 단일팀 경기가 관동 하키센터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더불어서 남북 공동응원단도 내일 오후부터 발대식을 갖고 활동을 시작한다고 하는데요. 머리 총감독이 기자들에게 나름 포부를 밝힌 대목도 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치적인 주장을 하려고 온 게 아니라 승리를 하러 왔다. 중요한 건 정치가 아니고 우리다. 우리 팀은 함께 뭉쳐서 경쟁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요. 어쨌든 뭐 실력으로 논란을 잠재우는 그런 모습을 좀 기대해 봅니다. 네. 정치하러 온 게 아니라 승리하러 왔다. 정말 스포츠맨다운 그런 표현이네요. 그렇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단장으로 한 북한 고위급 대표단 오늘 전용기 편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을 했는데요. 대표단에는 아시다시피 뭐 김정은의 동생 김여정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비행기의 편명이 PRK-615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6.15 남북 공동선언을 떠올리게 하니까 이것도 일종의 이제 메시지로 봐야 되겠죠. 그러네요. 북한 고위급 대표단은 인천공항 의전실에서 우리 측의 조명균 통일부 장관 등과 환담을 나눴는데 김영남 상임위원장은 날씨 얘기도 하고 덕담도 나누고 하면서 상당히 여유 있는 모습을 과시를 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의전 차량을 타고 인천국제공항 KTX역으로 이동해서 KTX 편으로 지금 평창으로 향해서 거기서 리셉션에 참가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가장 많은 관심은 김여정한테 몰렸는데 뭐 말은 한마디도 안 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뭐 시종일관 미소를 짓고 있긴 했는데요. 공항에서 뭐 거의 아무 말도 안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형식상 권력 서열과 실질적 이인자의 어떤 차이를 보여주는 상황이 연출이 돼서 이게 좀 화제였는데요. 조명균 장관이 김영남 상임위원장에게 이제 앉으시라 이렇게 자리를 권하니까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다시 김여정에게 상석을 양보하려는 듯한 이런 몸짓을 이제 취한 것이죠. 김여정은 웃으면서 김영남 상임위원장의 또 깍듯한 태도로 자리를 다시 권하는 이런 모습이었는데요. 이 김여정의 공식 직책 조선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인데 김영남 상임위원장은 이 당직도 중앙위 정치국 상무위원이기 때문에 엄청난 격차가 지금 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제 예를 표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은 내일 북한 고위급 대표단과 환영 오찬을 가지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김여정과 함께 만날 그럴 예정이라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오늘 정상회담했죠.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여러 이제 정상들과 릴레이 회담을 쭉 진행을 했는데 아베 신조 총리와도 오후에 회담을 진행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역사를 직시하면서 양국 간의 미래지향적 협력을 이제 얘기를 하면서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총리가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에 대한 공동선언 발표한 지 지금 20주년 되는 해다라면서 셔틀 외교를 복원하자 이런 제안도 했습니다. 아베 신조 총리는 북한 문제에 대해서 한미일 간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재확인하고 한국과 일본의 미래지향적 새로운 관계 구축을 위해서 솔직한 의견을 나누자 이렇게 화답을 했다는데 네. 이 회담 이후에 기자들과의 질문 답변 시간이 있었거든요. 여기서 아베 신조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위안부 합의 관련 일본의 입장을 상세히 전달했다. 그리고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 방침을 확인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어제 검찰이 삼성 관련 사무실과 이학수 전 부회장 자택 등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는데요. 오늘도 서초동의 삼성전자 사옥 그리고 우면동 삼성전자 연구개발센터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이틀째 이어갔다는 소식입니다.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 실소유주 의혹을 받고 있는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미국 소송 비용을 삼성에 대납을 했고 이 과정에 이학수 전 삼성 구조본 부장이 관여했다 이런 정황을 잡고 있는데요. 검찰은 앞서 영포빌딩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이와 관련한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삼성이 만약 정말 이렇게 움직였다면 그건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기 때문 아니냐 이런 논리도 가능한 거죠.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뭐 당시 소송전의 결과는 옵셔널 벤처스 피해자들의 경우 이제 돈을 돌려받아야 되지만 다스는 돈을 돌려받을 수 없다. 이거 아니었겠습니까? 이게 결국 무리한 소송이었던 건데 삼성이 비용을 대납해가면서 움직인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인 것이죠. 다스는 2000년대 초반부터 김경준 씨를 상대로 장기간 소송을 진행을 했는데 2009년도에 미국 대형 로펌 에이킹 건프를 새로 선임했고 이때 이제 삼성이 수임료를 대납했다는 거거든요. 검찰은 당시 정황에 대해서 다스 관계자들과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나눈 이런 정황들도 파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게 이학수 전 부회장이 결정했겠느냐 이것도 문제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일부에서 삼성이 다스의 법률 비용을 대납한 시기와 가까운 2009년 12월 달에 이건희 회장이 원포인트 특별사면 받았다. 이 점에 주목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네요. 이게 일종의 대가관계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더 수사 결과 지켜보죠.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림국제대학원 대학교 정관용 교수가 진행하는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미디어 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올림픽 개막일이고 해서 우리 올림픽에 관한 특히 북한이 올림픽에 오기로 하면서 북한에 관한 우리 언론의 보도 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의 김원경 사무처장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게 이제 작년 연말까지만 해도 뭐 핵실험, 미사일 실험해서 냉랭하다가 네네. 1월 1일 김정은의 신년사 이후 분위기가 급반전해서 이제 오늘까지 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동안의 보도를 한번 쭉 좀 한번 되돌아봅시다. 예, 그 1월 1일 신년사에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파격적으로 남북대화 및 평창 올림픽 참여를 제안하면서 분위기가 반전됐잖아요. 예. 그런데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그리고 종편 그리고 보도 전문 채널인 연합뉴스TV와 YTN을 중심으로 김정은 신년사가 나온 그 시점부터 남북대화를 굉장히 부정적인 것으로 묘사하는 보도가 많았습니다. 예. 이들의 주장을 요약하면 북한이 평창 올림픽을 참가해서 상당히 무리한 요구를 할 것이다. 물론 남북대화도 외교인 만큼 국가 안보 차원에서 당연히 득실을 치밀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이건 예. 당연한데요. 문제는 일부 보도에서 유언비어에 가까운 음모론을 과도하게 펼쳤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어떤 겁니까? 예를 들어서 채널 A 뉴스 탑10이라는 프로그램에서 1월 2일에 패널로 나온 정미경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예. 북한 선수단이 이제 방남할 때 크루즈를 타고 올 것이다. 그런 예상이 있다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러자 크루즈를 남한이 이제 지원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네네. 하면서 예. 북한이 돈을 욕심낼 것이다. 만약 크루즈에 돈이 실려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자꾸 이런 의심이 든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크루즈에 현금을 실어서 북한에 지원할 수 있다는 그런 좀 망상에 가까운 그런 논지였습니다. 선수단 실으러 배를 보내는데 네. 거기에 현금을 잔뜩 실어서 보낼 수도 북한에 있다. 보낼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런 거죠. 상상력이 대단하네요. 네. 또 연합뉴스TV는 남북 고위급 회담이 열렸던 1월 9일 뉴스특보를 편성해서 상세히 보도를 했는데요. 예. 여기서 김여정 선전선동부 부부장의 파견 여부도 다뤘습니다. 지금은 이제 1 부부장입니다. 네네. 예. 패널로 나온 신인균 자주국방 네트워크 대표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김여정이 직접 현장에서 진두지휘하면서 모랑본 악단이나 미녀 응원단을 보여주면 우리 국민들이 여자들에 대해서는 더 우리가 마음을 조금 넓게 열어보고 보기 때문에 저렇게 예쁘고 가녀린 여자들이 잘 웃는 그런 나라를 우리가 공격해야 한다면 공격해야 되는 걸까? 또 저런 나라를 제재해서 저런 여자들을 못 먹고 힘들게 만드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라고 헷갈리게 될 것이다. 이게 북한의 선동술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네, 이건 우리 국민을 좀 모욕하는 발언이 아닌가 싶을 정도고 좀 이것도 지나친 상상이죠. 예, 대단하네요. 제가 이제 두 가지 사례만 말씀드렸지만 채널A와 TV조선, 연합뉴스TV, YTN에서는 1월 초부터 북한이 거액의 현금을 요구할 것이다. 북한이 개성공단 재개를 요구해서 핵개발 자금으로 쓸 것이다. 네. 한미 훈련 중단을 요구해서 한미 관계에 갈등이 생길 것이다 등 과도한 추측을 남발했습니다. 네. 이런 프레임을 이어받는 게 이른바 평양올림픽이라는 주장 아니겠습니까? 네네. 뭐 예. 야당 일각에서도 주장하고 있는데 네. 일부 방송사들은 그런 평양올림픽 주장을 뭐 그대로 많이 옮긴다면서요? 예. 제가 말씀드린 그 방송사들이 주로 이 평양올림픽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합리적 수준의 비판이 아니고 왜곡이 뒤섞인 이념적 비방에 가까운 보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특히 MBN과 TV조선이 돋보이는데요. TV조선은 2월 1일에 북한 선수단의 입국 및 입촌이
이뤄진 시기를 기점으로 해서 거의 모든 시사 보도 프로그램을 동원해서 평양 올림픽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하. TV조선 보도본부 한라인의 경우에 엄성섭 앵커를 중심으로 자사기자 4명이 출연해서 보도와 분석을 선보이는 방송이에요. 예. 근데 여기 2월 2일 방송에서 6개의 주제 중에 3개를 북한 관련 소식으로 채웠고 그 예. 과정에서 평양 올림픽이라는 용어가 직접 거론된 발언만 5차례나 나옵니다. 아하. 특히 이날 TV조선은 북한 선수단이 기존의 IOC에서 합의했던 46명보다 1명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해서 토론을 했는데요. 네. TV조선 기자들은 통일부를 강하게 비난하면서 북한 사람이라 다행이지 테러범이면 정말 큰 문제다. 이런 논란 때문에 평양올림픽 조직이 평양올림픽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테러범일 수 있다는 얘기를 했다고요? 네네. 이 테러범이라는 발언을 2번이나 했어요. 테러범일 수 있다. 예. 정보 요원이라는 얘기도 했고요. 예. 물론 이 추가 인원 논란에 통일부도 당황한 기색이 있었고요. 최종 해명에 3일이 소요됐기 때문에 이런 혼란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비판은 할 수 있어요. 지적할 수 있습니다. 예. 하지만 북한이 모두 신원 정보를 미리 통보한 인원들이었다는 점과 선수촌 입촌 인원과 방남 인원은 불일치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추가 인원이 마사지사 등 지원 인력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과연 이것을 두고 테러범이나 평양 올림픽을 거론할 수준의 일이었나 따져볼 여지가 굉장히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북한이 올림픽에 자기네 선수단과 뭐 등등을 보내겠다라고 하는 네. 북한 정권의 정치적 어떤 결정의 배경, 예. 이걸 좀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면 예. 거기에 테러범을 끼워 보낸다고요? 아니, 그 선수단 데리러 크루즈 올 때 거기 현금 안 실어오면 안 보낸다고요? 그렇죠. 이런 게 상상이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아무 말 대잔치에 가까운 발언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TV조선은 북한 선수들이 인공기를 달고 와서 평양 올림픽이니까 이해하자라는 조소를 한다. 그리고 평양 올림픽 북한을 위한 잔치라는 것이 일반론이다. 일반론. 네. 그리고 선수 숙소에 걸린 대형 인공기 저것만 보면 평양 올림픽이 생각난다. 등등 계속 발언에서 이제 평양 올림픽이라는 그 단어를 계속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아니, 북한이 물론 뭐 우리 분단된 현실 맞습니다만 유엔에 동시 가입한 국제 사회가 인정하는 하나의 국가이고 국제대회에 항상 자기네 국기를 들고 나온다는 거를 그걸 당연하게 여겨야 되는데 용납을 못하는 거죠. 예. 네티즌 여론을 내세워서 평양 올림픽을 다수 여론으로 묘사하고 북한 선수들이 달고 오거나 선수촌에 내건 인공기를 계속 비판의 근거로 삼고 부각해서 보여주는 이런 것들이 눈에 띕니다. TV조선 이것이 정치다라는 그 방송의 2월 7일 방송에서는요. TV조선 김미성 기자가 패널을 비판하면서 평양 올림픽을 주장하는 장면도 연출됐는데 이게 패널을 비판해요? 네. 그러니까 북한의 김여정 부부장 파견을 놓고 긴 시간을 대담을 나누다가 패널인 최진봉 교수가 북한이 올림픽 성공 개최를 바라는 마음을 보여주기 위해 파견한 것이다라고 평가를 하니까 김미성 기자가 곧바로 그러다 평양 올림픽이 되면 어떻게 하죠?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최 교수가 절대 그럴 일 없다. 보수 언론에서 그렇게 얘기하지만 우리 언론이 또 너무 김여정에 집중하고 유난 떨며 일거수일투족 조명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김여정이 중심이 된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자 김미성 기자가 평론가로서 중심을 잡고 생각하셔야 될 게 김여정에 집중할 만하다. 김여정은 자기 형도 죽인 김정은이 공주님으로 떠받드는 유일한 혈육이니 의미가 크지 않나. 그러니 평양올림픽이 된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굉장히 좀 당황스럽죠. 논박이 이어지자 진행자 윤정호 앵커가 김미선 앵커가 말하는 건 김여정에게 관심이 쏠리다 보면 평창올림픽의 본류보다는 외부 것들에 신경이 쓰이는 게 아니냐 우려하는 것이다라고 정리를 억지로 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평양올림픽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최진봉 교수를 혼내는 듯한 이런 발언이었습니다. 김여정이 오면 평양올림픽이 된다? 네네. 뭐 혹시 가짜 뉴스나 오버 같은 건 없어요? MBN의 시사 스페셜 2월 4일 방송에서는 8일 예정된 북한 예술단의 공연을 다루던 중에 패널 배승희 변호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2030 세대를 중심으로 인공기를 태우는 운동을 하고 있는데 심정이 이해된다. 우리가 태극기를 달지도 못하게 북한 스키장 갈 때 태극기를 떼라고 했다.
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장윤선 기자가 이것은 가짜 뉴스라고 지적을 했어요. 그리고 진행자 김만음 씨가 남북 선수 모두 겉옷을 입고 있어서 국기가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라고 예. 급하게 사후에 정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스키장 훈련하러 갈 때 태극기 떼라는 것은 엄연히 없었던 네네, 일이다. 없었던 것이다. 속에 태극기 달고 있었다. 네네. 그나마 이렇게 정정이 이루어지긴 했지만은 방송에서 검증이 부족한 내용들을 그대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네. 예. 근데 참 아무튼 뭐 북한의 고위급도 옵니다만 네. 미국의 부통령, 일본의 총리, 네. 뭐 국제적으로 다채로운 외교 행사가 되고 있고 네네.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더 다채로운 뭐 남북회담, 북미회담 등등이 열릴지도 모른다. 그렇죠. 또 그런 것들이 열릴 수 있을까 없을까를 이렇게 좀 뭐랄까요,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건 필요한 건데 그렇죠. 거기에 대한 보도 태도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의 전술과 의도 그리고 미국과 우리의 대응 그리고 대화 가능성이 있는가 이런 것들 남북 관계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많잖아요. 예, 예. 그런데 연합뉴스TV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신년 연설 다음 날인 2월 1일에 미국의 선제 타격론, 북한 선제 타격이죠. 네. 이걸 기정사실로 보도하는 그런 납득하기는 어려운 그런 태도를 보였습니다. 기정사실화했다고요? 네네. 연합뉴스TV의 뉴스포커스 2월 1일 방송에서요. 2시간여 동안 뉴스를 보도하고 중간에 20분 정도 전문가가 대담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 1일 방송에서 22분간 대담하는 동안에 대북 선제 공격 가능성이 높다는 발언만 무려 11차례나 나왔습니다. 어허. 이날 나온 분은 김정봉 전 국정원 실장과 신인균 자주국방 네트워크 대표인데요. 예. 이 두 분이 방송에서 이미 다른 방송에서도 도를 넘은 대북 초강경 태도 그리고 확인되지 않은 북한 관련 정보를 많이 말씀하시는 분들이에요. 예. 근데 이분들이 이 방송에서는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것 같은 느낌, 우리 정부의 의사와 상관없이 미국이 언제라도 전쟁할 수 있다 등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예. 그야말로 주관적인 추측을 수차례 꺼내 들었습니다. 네. 심지어 진행자들이 여차하면 선제 공격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게 결코 허언이 아니다라는 등의 수위 높은 발언을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의 동의 없이 군사 행동을 이분들은 원하는 건가요? 원하는 건 아니지만 할 수 있다라고 겁을 주는 그런 식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뭐 대북 선제 타격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하려면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사실 그것은 근거 있는 발언이 나온 게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예. 지금까지. 그렇다 보니까 확인할 수 없다는 게 객관적인 진실이에요. 그렇죠. 근데 확인할 수 없는 얘기를 이렇다 저렇다 진짜 그야말로 아무 말 대잔치로 계속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예. 네. 그리고 이제 그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지를 한번 따져보면요. 네. 연합뉴스 TV는 북한의 핵무기가 미국 본토를 곧 위협할 수 있고 그런 일을 막기 위해서 최대의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또 북한만큼 잔인하게 자국민을 억압한 정권은 없었다 등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신년 연설 내용을 두고 대북 북한 선제 타격론을 내놓았습니다. 네. 그러나 정작 이날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서 선제 타격이라든가 군사 옵션은 거론조차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논란이 되었던 코피 전략이라는 거 있었잖아요. 예. 이것도 백악관은 거론조차 되지 않은 전략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예. 미국 내부에서도 선제 타격에 대해서는 부정적 인식이 널리 퍼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아니 이건 뭐 우리가 다 알죠. 네. 그러니까 대북 강경 자세의 일환으로 네. 군사적 옵션도 우리 테이블에 있다 정도만 살짝 그렇죠. 말하고 네. 또 한편에서는 그러나 그건 아니다라고 예. 또 하고 네. 계속 그러고 있는 거 우리가 예. 알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연합뉴스TV가 여기에 추가로 근거를 든 것이 이란, 이라크, 시리아 등 중동의 사례를 듭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인권 탄압 국가로 비판한 점에 착안해서 중동에서도 인권을 비판한 후에 공격했다라면서 이것이 유사하다라고 내세웁니다. 우리가 중동하고 똑같다고요? 하하. 아무튼 복잡한 사실관계와 역사는 따져봐야 되지만 아무튼 한국과는 경우가 다른데 너무 무리한 주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예. 신인균 씨는 미국 정부는 한국과 일본에 있는 미국 시민들을 보호할 의무가 없습니다. 없다고요? 예, 이렇게 말했어요. 그 미국 시민들은 스스로 자신들의 안전을 챙겨야 돼요. 라면서 대북 선제 타격을 옹호하는 발언도 내놨습니다. 대단한 분이시네요. 네. 네. 아무튼 미국 정부가 한국 내 미국 시민들을 보호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런 황당한 말을 했다는 게 정말 있을 수 없는 이야기거든요. 예. 그래서 방송이 너무 그야말로 확인되지 않는 얘기들을 막 하는 이런 패널들을 많이 지금 전문가로 방송에 내놓고 그렇군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 하나 빼먹지 말아야 될 게 북한이 뭐 예술단, 네네. 응원단 뭐 등등을 보도하면서 네.
우리 언론이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보도한다. 네. 이런 지적은 사실 오래전부터 있었잖아요. 예. 제가 지난번에 여기 방송에서도 살짝 현송월 단장 왔을 때 그렇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1월 21일 북한 예순단 점검단 방남 당시 이미 여론의 문매를 맞은 바 있고요. 그때에도 어느 식으로 보도를 했냐면은 YTN과 연합뉴스 TV가 언론을 통틀어서 굉장히 하루 종일 가십 왜곡 보도를 양산을 했습니다. 두 방송사가 하루 종일 방송하는 보도만 방송하는 채널이잖아요. 보도 전문 채널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북한 점검단 방남 당일날 중계 화면을 계속 내보냈어요. 그러면서 대담도 계속 같이 했는데요. 그런데요. 연합뉴스 TV는 21일과 22일 오전 6시부터 10시까지 뉴스 특보를 편성해서 24시간 중계 체제를 가동했죠. YTN은 특보는 편성하지 않았지만 이제 뉴스마다 계속 북한 점검단 방남을 중계했습니다. 그런데 이 방송에서 타 매체와 마찬가지로 현송월 단장 에 대해서 과도한 가십 보도를 집중했고요. 패션은 기본이고 외모 평가, 임신 여부까지 여부? 네, 불필요한 정보가 만연했습니다. 대표적인 얘기를 또 들어보면 연합뉴스 TV의 오전 9시 뉴스 특보에서 안찬일 세계 북한 연구센터 소장이란 분이 나와서 현송월 단장을 뭐라고 하냐면 저 여자라고 계속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북한 여성에 대해서도 그 여자라고 호칭을 하고요. 2013년 3월 8일 국제 부녀절 행사에 저 여자 그러니까 현송월 씨예요. 저 여자가 첫 애를 임신하고 거기에 나와서 객석에 나와 있다. 앉아있다 노래를 불렀다. 5년 전에 첫 애를 낳았는데 그럼 그때 당시 30대에 낳았다는 것이다. 임신해서 병원 가야 하는데 노래를 시켰으니 북한에서도 김정은과의 연문서를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도대체 이게 제가 지금 적어서 읽어드려도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굉장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장시간. 근데 그냥 읽어주시는 걸 들어보니까 뉘앙스 상으로는 연문서를 거론한 걸로 봐서는 그 애가 그럼 그 애다? 이렇게 추정하라는 얘기입니까? 뭡니까? 아니에요. 도대체? 그건 아니고요. 나이를 추정하거나 뭔가 중요한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 와중에 임신 얘기를 계속 하는 거고요. 그리고 연합뉴스 TV 22일 오전 10시 뉴스 특보에서는 문근식 한국국방안보포럼 대외협력국장이 나와서 이번에 현송월이 와서 남한 미인상이 바뀔 것이다. 한국 여성은 날씬하고 살이 없는데 현송월은 그런 정도는 아니다. 라고 발언을 합니다. 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웃음밖에 안 나오네요. 그렇죠. 오늘 모든 내용이 좀 그렇습니다. 22일 YTN 뉴스 Q에서는 진행자인 김대근 앵커가 현송월 단장이 믹스커피 말고 아메리카노 달라고 한 것이 인상적이다. 어떻게 보시냐라고 질문을 해요. 그랬더니 패널이 너무 현송월 단장에만 집중하면 올림픽에 초점이 흩어진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끝나는가 했더니 김 앵커가 다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심이 많다. 북한에서는 커피가 며칠치 임금이라고 하던데요. 라면서 계속 집요하게 커피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러자 이제 송지연 전 북한 아나운서가 북한의 커피의 역사를 쭉 읊어주면서 이야기를 마칩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은 사실은 북한이 참 힘들지 않느냐 이것을 강조하면서 커피 이야기를 소재로 삼은 거죠. 이 현송월 단장 때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응원단, 예술단, 오후서도 계속 이어지죠. 이런 선정적 보도들. 이제 시작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지난 7일에 북한 응원단이 입국하자 연합뉴스가 여성 응원단원들이 화장실에 들어간 장면까지 사진으로 찍어서 보도해서 굉장히 강력한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그렇죠. 연합뉴스는 사진을 삭제했다고는 하지만 이미 타 매체가 수많은 보도를 뿌린 후였고요. 연합뉴스 이외에도 몇몇 사진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최근에는 다리만 부각해서 찍는 그런 사진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저희가 7일 지상파 3사와 종편 4사의 저녁 종합 뉴스를 모두 모니터해보니까 정말 신기할 정도로 거의 모든 방송사가요. 여성 응원단을 찍을 때는 일단 하체 그러니까 얼굴이 나오지 않는 다리만 부각해서 한 샷을 찍고요. 그 다음에 전체 얼굴을 보여주는 식으로 카메라 워크를 하고 있습니다. 남성 단원을 보도할 때는 그냥 보통 사람들처럼 당연히 얼굴이 나오는 샷을 찍는데 왜 여성 단원을 보도할 때만 그렇게 카메라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식의 선정적인 보도 좀 약간 관음증적인 카메라 샷 이런 것들 다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경기가 좀 본격적으로 치러져서 경기 보도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답답하네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 김원경 사무처장이었습니다.